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안에 가장 지정학적 위치가 안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슈퍼파워 네이션에 둘러싸여 있죠.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의미 있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안보 상황 그리고 국제 정세를 보면서 핵무기 방어력,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띄운 한국 핵무장에 대한 언급, 이게 또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핵무장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가능한 얘기긴 한 건지 군사 전문가 샤르레 군사연구소 이세환 대표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핵 개발이요? 네. 핵무기 개발. 네. 핵무기 개발은 뭐 제가 판단하기엔, 그다음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엔 국내외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의미 있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 수준이 핵무기 자체를 만들지 못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못 만드는 거지 기술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게 핵무기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IAEA에서 사찰한 내용이 뭐 핵 연료를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핵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사찰일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런 걸 왜 인티그레이션 하지?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또 IAEA가 굉장히 유심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통합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결심이 서서 하게 된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일단은 기술적인 거 그리고 그다음에 조건만 여쭤보려고 이것만 좀 더 집중하자면 이게 핵 연료 이런 것들 뭐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진짜로 핵 개발한다 하더라도 원료를 구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것도 궁금한데요. 이제 원자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라늄 방식하고 플루토늄 방식인데, 그러니까 우라늄 방식은 이게 우라늄을 농축시켜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플루토늄 방식을 선호하는데 우리나라 월성 원전이 플루토늄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재처리하게 되면 바로 핵 분열이 가능한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군사적 측면에서 혹은 핵무기의 가능성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월성 원전이 대단히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는 자, 기술적인 건지 좀 알아봤더니 역시 우리나라는 뭐든지 다 잘하긴 잘하는 거 같네요. 근데 이제 국제 정치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또 질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뭐 전략 핵으로 핵우산이 있다. 이런 거랑 또 전술핵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핵무장하는 거랑 다 다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일단 요거부터 좀 개념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거든요. 핵우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우리가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대신해서 핵으로 보복 응징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한테 핵 미사일을 발사한 곳에. 그다음에 전술 핵은 이제 한반도 내에 미군이 운용하는 전술 핵을 배치해서 어떤 이제 핵 우산보다 조금 더 강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꿈에 맞지 않는 이 내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굉장히 위험한 게 동맹을 훼손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하기 힘든 사항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지금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핵 우산이지만 이 핵 우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먼저 핵으로 두드러 맞아야 돼요. 그거는 좀 일단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본 다음에 그렇죠. 일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것 때문에 예전에 프랑스도 핵 우산을 믿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드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파리를 위해서 워싱턴을 포기할 수 있냐. 그다음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의 핵을 날릴 수 있는 정도의 나라면 분명히 특히 예를 들어 북한이라고 그냥 할게요. 북한은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ICBM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10,000km 이상 날아가는 ICBM이 있습니다. 미 본토까지 날아가요. 자, 그렇다면 북한이 만약에 우리나라한테 핵 공격을 했어요. 그럼 이제 미국이 보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만약에 북한 땅에다가 핵 미사일을 날리면 당연히 북한도 핵을 날리게 되겠죠. 미국한테. 미국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어 시스템이 있어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나한테 핵이 날라오면 싫잖아요. 싫은 게 아니라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요격에 실패하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다면 대신 핵으로 보복 응징하는 것보다 협상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 우산이라는 걸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신뢰해야 하느냐라는 문제도 사실 현실적인 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전략 핵으로 미국 본토에서 이렇게 핵을 쏴서 이렇게 핵우산을 하는 거랑 우리나라 땅에 전술핵을 갖고 있는 거랑도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차이가 있다 없다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이
일단은 전술 핵을 우리 땅에 배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주변국한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 한반도 비핵화 이걸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는데 다시 전술 핵을 배치한다. 그럼 예전에 우리가 했던 말을 뒤집는 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한반도에 전술 핵을 배치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왜 나토식 방법이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서로 키 하나 가지고 한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도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결정권자는 이 전술 핵무기를 배치한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결심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전술 핵을 굳이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여기다 배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건 전술핵 자체가 네. 미국에 제대로 남은 게 없다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미 이게 뭐 전략핵과 그다음에 뭐 나토 이런 쪽으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트 예전에 회담을 통해서 거의 전술핵은 거의 대부분 폐기했어요. 그러니까 전술핵 배치하자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네. 지금은 뭐 현실성이 좀 없는 얘기다.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전술핵 카드는 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미국으로부터 핵우산 또는 우리가 자체 핵무장 시도 이렇게 카드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전술핵 카드는 사실상 말이 안 예, 되니까. 예. 그러면 자체 핵무장 시도 이게 또 무시무시한 여러 가지 반작용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심각하게 동맹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국제사회에서의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전부 다 무시하고 우리가 핵을 개발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쌓았던 모든 이미지를 뒤집어 엎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야 하느냐라는 건 뭐냐.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북한하고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핵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이라는 건 상대방이 A라는 무기를 갖고 있으면 우리도 그에 상응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지 전쟁 억지력이 생겨요. 근데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니까 항상 우리가 군사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후폭풍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게 가능한 건가요? 일단 백악관이 지금 막 굉장히 막 경기를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핵? 이러면서 예. 굉장히 놀라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핵 도미노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군다나 참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안에 가장 지정학적 위치가 안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강대국도 많고 그다음에 예. 분쟁도 일어날 수 있고 네. 이런 뜻인가요? 어떤 슈퍼파워 네이션에 둘러싸여 있죠. 우리도 센데 우리 옆에 다른 나라 가면 우리나라도 군사 강국으로는 뭐 한 5손가락 안에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정도 실력으로 유럽 한가운데 있었다고 하면 굉장한 파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여건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핵 개발을 하게 되면 핵이 없는 주변국들을 당연히 자극하겠죠. 대만, 일본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계속해서 퍼져갈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대만이나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또 이게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이제 논란과 뭐 이런 얘기들을 만들고 있는데 네. 이제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에서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을 봐라. 네. 뭐 독자 핵 개발에서 제재를 받긴 했지만 결국은 핵무장 국가로 암묵적으로 인정을 네. 받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케이스를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핵 개발에 찬성하는 쪽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죠. 그들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군사 동맹국이고 그들은 대부분 제3세계 국가잖아요. 그리고 인도하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별개로 봐야 되는 게 인도가 먼저 핵을 개발하고 그에 상응해서 파키스탄이 핵을 개발했는데 파키스탄은 사실 그 고사 직전까지 갔어요. 유엔 제재를 받아서 미국 제재를 받아서 고사 직전까지 가다가 9.11 테러 터지면서 이게 모든 게 해결됐거든요.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 들어갈 때 기지가 필요하니까 그때 다 풀어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고 이스라엘은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핵의 보유를 긍정도 부정도 안 해요. 물론 갖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특수한 관계잖아요. 미국하고.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대한 굉장히 특수한 관계고 특히 유럽 사회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라고 하지 못하죠. 우리나라도 그러면 만약에 핵 개발을 한다, 뭐 진짜로 한다. 네. 그러면 파키스탄처럼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뭐 매우 흥미로운 얘기를 좀 많이 들은 게
근데 미국 내에서도 한국이 핵무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미국의 굉장히 유력한 그 경제단체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초기에 한국이 경제 제재를 받지만 그 여파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찬찬히 읽어보니까 내용이 뭐였냐면 굉장히 그 한국은 미국한테 핵심적 가치고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을 북한 다루듯이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세계 경제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핵 개발을 한다면 초반에는 바짝 고생을 할 수 있지만 그 여파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미국 쪽에서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경제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딱 듣기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핵 개발을 시작해서 몇 달 안에 해버리면 네. 제재 강도가 약하게 해서 이제 금방 끝날 수도 있지만 핵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정말 이건 정말 우리나라가 포기할 때까지 그냥 그 제재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아마 뭐 지금 최단기 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보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알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예 빨리 개발해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네. 만약에 1, 2년 걸린다. 네. 그 사이에 그냥 어마어마한 제재. 그렇죠. 왜냐하면 개발하고 난 다음에는 할 수 없이 인정해 주는 게 지금까지 핵 보유국에 대한 태도잖아요. 네.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막 제재도 하고 별짓 다 하다가 결국은 뭐 실질적으로 진짜 보유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잘 못 건드리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네. 과정이 거의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짧다 하더라도 굉장히 금방 알아요. 그냥 뭐 들리는 말에 뭐 하루 이틀 만에 알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미국의 정보력은 역시 정말 예, 대단하게 그러니까 어떤 대단하구나. 예전에 어떤 대학에서 그 하나 잘못 실험했다가 다음 날 바로 찾아왔다는 얘기도 있고. 아, 야, 진짜 무시무시한데. 자, 이런 국제 관계에서 북한이 우리가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네. 상황 잘 아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카드 우리가 좀 쉽게 못한다는 상황을 아니까 북한의 도발 이것도 우리가 좀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럼요. 지금 북한은 지금 군사력을 지금 발전시키는 데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탄도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요. 그다음에 핵 무기 능력도 고도화. 그러니까 여기서 핵 무기 능력을 고도화한다는 건 핵 무기의 그 사이즈를 지금 계속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탄도 미사일 탑재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전략 무기와 더불어서 재래식 무기도 지금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도발은 끊임이 없을 겁니다. 아, 이거 우리나라 입장에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복잡한데. 자, 우리나라가 이제 어쨌든 세계 군사력 순위를 매기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최근 나온 지표를 보니까 6위다. 네. 아, 대단하네요. 이게 전 세계 국가가 200개 나라가 있다는 것은 200개. 박 기자님은 그 수치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핵무기가 없는데 6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정확한 지적이시죠. 보통 이게 우리가 6이라고 하는 게 글로벌 파이어 파워 지수를 하는데 그 지수는 정량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군대가 규모가 얼마고 전차 몇 대 가지고 있고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순위가 낮은 게 프랑스하고 영국이에요. 근데 그 나라들은 말씀하셨듯이 전략 핵무기, 원자력 잠수함도 있고 다 있거든요. 여차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네, 있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 글로벌 파이어 파워 지수는 어떤 뭐 이런 뭐 공중파에서 다뤄서도 안 되고요. 그 지수를 논문에서 다뤄서도 안 되고요. 아, 의미가 없는 거다 네, 이거죠. 그다음에 핵무기는. 기사에서도 다뤄서는 안 되는 지수입니다, 사실. 근데 이상하게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굉장히 금과옥도로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군사력 세계 6위다. 굉장히 위험한 수치입니다. 오죽하면 핵무기가 이 비대칭 전력, 대칭이 아니라는 거죠. 네. 핵무기 하나만 갖고 있어도 모든 게 바뀌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핵무장하기가 좀 이제 어쨌든 경제적인 네. 문제라든가 복잡한 외교적 문제들을 다 갖고 있어서 쉽지 않다면 혹시 그 핵무장은 안 하고 현실적 대안이 있다. 이런 게 있긴 한가요? 그러니까 비대칭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현무 시리즈 같은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고, 그다음에 SLBM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텔스에 준하는 전투기도 개발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핵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굉장히 고도화 시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SLBM 같아요.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 근데 뭐 기존의 지금 재래식 화력으로는 SLBM을 쏴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네. 엄청나게 이제 핵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죠. 파괴력에서는 뭐 SLBM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핵 앞에선 아무리 뭘 많이 해도 이게 100분의 1도 못 쫓아와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재래식 전력이 탄탄한 한들 핵 앞에는 한낱 고철에 불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보복할 수단이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현무 탄도 미사일 시리즈가 대부분 벙커버스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뭐 100m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북한의 군사시설이 대부분 지하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무신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하게. 아, 그렇죠.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뭐 이제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쪽에서는 자신의 안위도 굉장히 네. 중요하니까 네. 그 벙커버스터, 즉 벙커를 딱 뚫고 때린다. 이게 화력뿐만 아니라 어쨌든 안위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차이점을 굉장히 가지고 있네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는 또 다른 얘기라서. 그렇지. 한 발에 그냥 딱 명중한다는 그렇죠. 보장도 없으니까. 예, 그죠? 예. 네, 이렇게 북한과의 대치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실상 개발을 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다각도로 알아본 것 같습니다. 자, 군사 전문가 샤르레 군사연구소 이세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양쪽이 지금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건 맞아요. 집중한다는 건 곧 대규모 전투가 있다는 거죠. 전차들이 들어갔다. 그럼 우크라이나군 병참 장교는 최소한 6종의 전차에 대한 유류, 탄약, 부품 보급을 해야 됩니다. 이건 한마디로 병참 장교의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러시아가 의도하는 건 이런 에너지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표가 있었어요.